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인데요. 조기 대선도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보시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 모두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법조 출입하는 신예림 기자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오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장장 111일 동안 진행된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인용이었는데요.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약 48.5%의 득표율을 얻어 취임했던 윤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고 당시 현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생중계됐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었죠. 특히 일반인 방청석으로 20석이 배정됐는데 방청 신청 최종 경쟁률이 약 4,800대 1에 달하는 등 역대 탄핵 심판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실감케 한 것이죠. 문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순간 헌재 안 대강당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방청객과 기자석에서는 탄식과 환호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전부터 헌재 밖 인근에서 벌어지던 탄핵 반대 집회 소리는 파면 결정이 나오자 더욱 거세졌고요. 이후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대의 행동이 과격해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헌재 8인 체제가 구축된 이후 나온 탄핵 심판 판결들을 살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4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7대1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다수였습니다. 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비롯한 검사 3인 탄핵 심판은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었는데요.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고 이후 혼란 등을 고려해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이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는 크게 5가지 사유가 담겼었는데요. 헌재는 이 쟁점들을 바탕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평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이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인데요. 헌재는 탄핵 심판 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그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소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네, 이번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이 모두 5가지였죠. 네, 그중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계엄 당시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혹은 이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등입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계엄 시 국가 비상사태와 거리가 멀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줄탄핵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국무회의도 부수적인 절차일 뿐 다 적법하게 지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당시 이와 관련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네, 헌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각 쟁점을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 배경으로 볼 만한 실체가 없다고 본 건데요.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발령한 포고령 1호입니다. 해당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포고령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또 포고령을 실제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독재적인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고령의 실체는 비상계엄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국회 측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애초부터 반나절이면 해제되도록 계획한 평화적인 계엄이므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연히 포고령의 실체도 없다는 건데요. 또한 이 해당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는 부분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지 이 상징적 적인 계엄이만큼 굳이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입법 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고령 1호 적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헌재는 포고령 판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네, 국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또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인데요. 이것이 인정되면 이 평화적 경고성 계엄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성 판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국회 측은 실제로 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으며 이마저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렸었죠. 네, 현재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죠. 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도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에서 촉발됐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공방이 오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명단 자체를 불러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해당 명단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위치 확인과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고 이마저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론에서는 메모를 비롯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날선 공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위치 확인 대상에는 법조인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장악 시도 여부였습니다.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국회 측은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겁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개헌 선포의 배경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며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해당 의혹을 검증하고 부실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선관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지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본 건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이뤄진 그때부터 바로 민간인 신분,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없어지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된 경우에는 경호 경비,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같은 보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에 경호, 경비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되는 겁니다.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할 경우에는 최대 15년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 또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 탄핵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현실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비롯됐던 길고 길었던 국정 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뉜 민심을 통합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